반갑습니다. 빗속을 뚫고 오늘 강의에 오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강의가 1막 인생이 아닌 제2막 인생입니다. 물론 여기 1막도 아직 시작도 안 했는 예쁜 아가씨가 앉아있는데 일찍 들어놓고 일찍 정보를 알면 또 남보다 훨씬 더 빠르게 2막 인생을 준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드린 적이 옵니다. 1막 인생이 행복할까요? 2막 인생이 행복할까요? 2막 인생이 어떻게 보면 1막 인생이 이제 돈도 벌고 젊고 이렇게 되면 황혼에 나이도 들고 기력도 약해지고 또 이제 힘이 들어서 2막 인생이 불행해질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종종 있는데요. 근데 확실하게 좋아지는 게 뭐가 있냐면 자유시간이 많습니다. 훨씬 더 내가 해보고 싶은 게 많아지거든요. 물론 경제적인 여건이 따를 때에 하나지만 그래도 2막 인생에서 좋아지는 게 많이 있습니다. 잘못 준비한다면 1막 인생에서 맛보지 못한, 자녀 키우고 뒷바라지 한다고 맛보지 못한 또 다른 나만의 인생에 2막을 준비할 수 있다는 걸 꼭 좀 알고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 은퇴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방법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은퇴, 그거 할 수 없습니다. 그죠? 반드시 은퇴라는 타이틀을 거머쥐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 없습니다. 준비 과정만 잘 거치면 누구보다 더 행복한 2막 인생을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자, 순서 내용을 보겠습니다. 강의 오프닝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은퇴 준비 관련되어 있는 많은 자료들을 많이 스크랩을 해봤습니다. 그 속에서 은퇴, 남편을 위한 아내의 10개명, 아내를 위해서 준비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은퇴 전에 꼭 챙겨야 할 것은 해서 그 세부 내용이 건강, 가족, 그렇죠? 특히 부부 사이, 부부 관계, 그 다음에 자산, 자기개발, 그리고 친구입니다. 자, 이 몇 가지 안 되는 요소지만 1막 인생에서 어느 정도 준비가 잘 된 사람은 2막을 딱 이렇게 맞닥뜨렸을 때 불안해하지 않지만, 만약에 이 1막 인생에서 이게 준비가 좀 덜 된 상황은, 준비가 덜 된 상황에서 2막을 맞아버리면 상당히 방금 말씀하신 대로 행복하고 자유롭고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걸 많이 할 수 있는데 그걸 못하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정말 불행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은퇴 준비 어떻게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드리면서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도 해변을 이렇게 어깨동무하면서 안고 그럴 수 있는 노후 그러시죠? 근데 이게 참 쉬운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부부가 시간이 많아지면서 같이 있는 시간이 갑자기 많아지면 사실 서로 부담스러워 한답니다. 남편은 그렇죠? 매일 그냥 있다가 저녁에 또 주말에 막 잠깐 보다가 또 주말 부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주말 부부 보다가 하루 종일 같이 있다가 보면 그때부터 이제 속된 말로 생지옥이다 이런 표현도 쓰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이유가 있습니다.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요. 생지옥이 되는 이유는 바로 1막 인생에서 서로가 각자의 역할에 대해서 그 소중함을 잘 모르고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남편은 당연히 우리 세대를 좀 이야기하면 대구 부모 세대를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은퇴를 많이 앞두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 부엌에 잘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이제 안 들어가죠. 요즘 젊은 세대들은 부엌에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많이 들어가고 아이들 육아도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만은 대구 부모 세대들은 사실 솔직히 말해서 부엌을 들어가면 이런 말도 듣습니다. 남자 아저씨고 그죠? 어떻게 그 부엌에 가서 뭐 할 거다 빨리 와라 이러면서
부모들이 오히려 이렇게 가로막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심한 경우는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이 그죠? 은퇴하고 나서 남편들이 부엌에 가서 뭐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설거지조차도 아내가 원하는 만큼 깔끔하게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팁 한 번 먹고 그죠? 설거지도 하나 못하나 하면서 정말 남편을 관시하는 그런 가정도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황혼에 이혼을 하든지 아니면 어떻게 되죠? 조론을 또 하게 되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납니다. 그게 그냥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 그 일망 인생에서 서로가 부부가 지켜야 될 뭔가 준비 과정이 생략되고 그 각자의 역할에 대해서 뭔가 소중함을 서로 소통하지 않았다. 소통하지 않으면서 말해주지 않으니까 그걸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이렇게 시간이 많아지니까 그게 다툼으로 이어지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어떻게 준비를 해야 남다른 묘를 맞이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의문을 가지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양한 통계가 나오는데, 자, 우리나라 사람들의 은퇴 준비 시점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언제쯤 은퇴 준비를 할까요? 봤더니 거의 대부분 74.4%가 은퇴 준비 안 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50대 그나마 16.4%, 40대 5%, 60대 4.2%. 지금 20대가 지금 하고 있으면 대박인데 20대 나오지 않는데 대박인 거죠. 이제 은퇴 준비를 하면. 자, 중요한 거는 왜 은퇴 준비를 하지 않는가?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 세대들은 이게 너무 이제 올인합니다. 자녀들한테 올인하고 이제 있다 보니까 결혼 자금이나 이런 데 많이 돈을 쓰다 보니까 진짜 본인의 인생의 삶에 대해서는 생각을 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 냉정해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진짜 70, 80에 운명을 달리하면 모르겠는데 100살, 120살 이렇게 살면은 자녀들한테 오히려 그때 손을 벌리는 게 오히려 민폐지, 내가 경제적인 여력이 돼가지고 내가 손을 안 벌리는 게 훨씬 더 부모로서 더 좋은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때 안 도와주나 이렇게 눈치 보는 것보다는 오히려 젊을 때 조금 내가 부모의 역할에 대해서 좀 챙기더라도 오히려 나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현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은퇴 체감 연령대는 보통 우리가 60세죠? 60세인데 지금 65세로 늘리자 이런 막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자니 어떻게 됩니까? 젊은 지금 취업도 안 되는데 안 그래도 취업이 안 되는데 어떻게 65세를 늘리냐 이런 얘기도 많고요. 하지만 사실 제가 봤을 때는 한 번에 되지는 않지만 점차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유럽에서는 은퇴라는 그 기간 아예 없앤 나라도 유럽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회사에서 은퇴니까 당신 연령대 됐으니까 나가서 이게 없는 거예요. 회사에서 알아서 그냥 보낼 수 있는 거죠. 더 쓸 수도 있고. 무조건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많은 불만이 많은 게 공무원들만 조금 유입시킨다 이런 말을 많이 썼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준비가 잘 돼 있다면 충분히 더 일을 할 수 있으니까요. 아무튼 실제 직장인들을 보면 나이가 남성을 보시면 실제 60이라도 한 62세라도 한 50대 넘어가면 이미 은퇴 바람이 불면서 안 나가주나 이런 분위기가 일고 있다 하고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47세는 안 돼도 그런 분위기가 남의 조직 문화에 묻어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글로벌 한국 은퇴 이후의 관점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해외 사람들하고 은퇴 이후의 관점입니다. 정말 다릅니다. 이 점이 오늘 큰 핵심인데요. 보십시오. 이 파란색이 이제 해외 여러 나라 사람들의 유형입니다. 자유롭고 행복하고 만족스럽다. 이게 되게 높죠. 우리나라 사람은 자유롭다, 행복하다, 만족스럽다가 엄청 많습니다. 맞죠? 그 대신 뭐가 높으냐? 뭐가 높습니까? 지루하고 외롭고 두렵다. 이런 예가 많습니다. 지루하고 두렵고 외롭다. 이런 예가 많다는 거예요. 은퇴 이후에. 왜 그럴까?
오히려 더 자유롭고 행복하고 만족스러워야 되는데 말 그대로 노후 준비가 어떻게 보면 두려운 거는 제일 두려운 게 뭘까요? 건강일 수도 있겠고요. 또 어떤 경제적인 여건이 또 있을 수도 있겠고요. 네. 아무튼 외로움과 지루함은 왜 그럴까? 외로움. 시간이 너무 많은 이 부분에 대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르르 모여서 바둑 두는 거 보고 있다가 또 우르르 모여서 왔다 그리면서 그냥 어떻게 보면 속된 말로 진짜 죽을 날마다 놓은 것처럼 그냥 반복적인 삶을 살면서 집에 가서 TV 보다가 또 주무시고 또 그 다음날 되면 또 바둑 두는 방 보러 갔다가 기분을 갔다가 또 TV 좀 보다가 또 집에 와서 밥 한 숟가락 떠시고 좀 이따가 주무시고 그렇게 살다 보면 사실 어떻게 보면 오래 살아도 그냥 오래 살아있는 건지 뭔가 어떤 성취감이나 도전 정신이나 이런 감정이 싹 트지 않기 때문에 삶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을 할 수만 있다면 끝까지 일을 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고요. 일 자체 돈을 떠나서 그 다음에 뭔가 나오겠지만 자기 개발을 통해서 뭔가 성취감을 맛보는 계속해서 그 성취감을 맛볼 수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이 뭔가 배우면 그거 배워가지고 어디다 갖다 써먹으려고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많아요. 우리가 그건 어떻게 보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냐면 여러분 마음의 그릇이 커진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해심이 많다고 생각하는 게 맞거든요. 마음의 그릇이 커지고 이해심이 커진다. 어떻게 커지는 줄 아세요? 그 마음의 그릇이 커지는 것은 많은 경험과 뭡니까? 머리에 지식이 많이 들어있을 때 이게 커지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많은 경험을 하면 좋겠지만 또 직업이 또 이게 묶여있는 직업이면 많은 경험을 할 수가 없어요. 영업사원이 아닌 다음에. 그러면 결국은 체험을 할 수 있는 것은 많은 지식이거든요. 그런 지식을 통해서 머릿속에 들어오면 이게 넓어져요. 마음의 그릇이. 그러면서 뭐가 됩니까? 포용력이 생깁니다. 포용력이 뭔가요? 누군가가 나한테 싫은 소리하고 충고해서 그럴 때 그걸 진실되게 받아들이고 그거를 품으면서 저 친구가 나를 위해서 저런 말을 해주는구나. 나 참 행복한 사람이네.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본인은 단점 없나? 본인은 완벽하나? 이렇게 바로 쐐기를 막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마인드가 바로 소인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우리가 성장하고 있을 때 마음의 그릇이 커지는 것처럼 저는 죽을 때까지 책을 손에 놓지 않을 거고요. 강연 듣는 것을 계속 할 겁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걸 알고 있을 때마다 더 세상을 보는 지혜가 생깁니다. 제가 이 강연을 준비한다고 제 존경하는 또 교수님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내년에 은퇴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은퇴를 앞두고 있는 교수님한테 제가 제 이망 인생의 강의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건 내가 해야 될 강의 같은데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맞죠, 그죠? 그 중요한 건 제일 중요한 거는 누가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은퇴 준비에 관련된 배경 지식이 있으면 20대는 할 수 있고 30대는 할 수 있고 60대, 70대가 못할 수도 있어요. 왜? 은퇴 준비에 대해서 하는 게 없으면 어떻게 무슨 말 하시겠어요? 지난 과거 얘기는 하시겠어?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살아봤더니 아니더라. 이 얘기는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는 누구나 관심과 집중 몰입하면 얼마든지 그 분야에 전문 지식이 생기기 때문에 그 분야를 우리가 먼저 앞서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강의를 준비를 하면서 가장 많이 수혜자는 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도 아직 젊다고 생각하면 젊지만 어떻게 보면 아직 40대지만 50대를 넘어가고 있는 그 상황에 있고 이걸 준비하면서 나도 좀 더 언제 준비를 탄탄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준비하지 않으면 은퇴 이후의 삶은 생지옥입니다. 지옥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유럽처럼, 그죠? 자산 선진국처럼 이걸 우리가 만족하면서 느끼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게 이제 서론에서 우리가 의문을 품고 자, 이렇게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앞서 아직도 서론입니다. 아내와 남편의 은퇴의 관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아내와 남편의 자, 볼까요? 남편의 생각입니다. 대도시보다 지방을 선호합니다. 이제 시골로 좀 가고 싶다는 거죠, 남편들은. 그 다음에 전원주택 이런 걸 좋아합니다. 근데 아내는 어떻습니까? 현 주거지를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서 아파트, 주상복합 더 좋은 아파트를 선호하고요. 자, 부부 사이가 함께하는 시간 남편은 더 있고 싶어요. 근데 아내는 보세요. 네, 5시간 이하로 좀 줄였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부양하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정기적으로 돈을 줬으면 좋겠다고 남편이 이야기한 다음에 아내분들은 비정기적으로 생일날이나 특정한 날 이런 날만 돈을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가벼운 요양 기간에 썼으면 좋겠다 라는 통계자료가 있더라고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 점을 놓고 보더라도 남녀의 차이, 부부의 차이는 판이하게 다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걸 알면 아는 걸 거치니까 서로가 그걸 잘 절충해서 조율해 가야 된다는 거. 이게 맞다, 이게 틀리다, 이게 아닌 거죠. 내가 남편의 입장도 생각해보고 내가 아내의 입장도 생각을 하면서 서로 절충해서 이렇게 양보할 건 양보하고, 만약에 서로 이게 안 맞다면 나는 내가 모시고 싶어, 그죠? 나는 여보 저는 여행을 보내고 싶어 이럴 때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모시는 것도 아니요, 여행 보내는 것도 아니요. 그러면 근처에 그냥 집을 하자면 해서 계시게 하자. 그것도 대안이 또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니면 하루 이청으로 뭐 이렇게 하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근데 그걸 절충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무조건 누가 맞다 안 맞다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남편과 그죠? 아내의 은퇴 이후의 삶. 예, 보시면 자, 남편 보세요. 남편 필요한 게 마누라, 아내, 집사람, 애들 엄마, 와이프가 필요한데 아내는 돈, 친구, 찜찜마, 딸, 운동 이게 필요하답니다. 이 그림이 말해주듯이 남편은 오롯이 그죠? 예, 와이프가 절실히 필요하고 예, 아내는 이제 남편을 벗어나서 더 좀 자유롭게 많은 외국 사람들하고 어울려 지내고 싶다는 거예요. 이걸 좀 놓아줘야 안 되겠습니까? 근데 어디 가냐 묻고 안 그러냐 묻고 이러면 정말 골치 아픈 남편이 되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 남편이 꼭 보셔야 될 부분인데 많은 남편들이 꼭 안 오셔야 되죠. 네. 아무튼 그래서 이런 걸 놓고 볼 때 정말 젖은 낙엽 이런 표현하죠. 젖은 낙엽은 안 돼야 안 되겠습니까? 네. 젖은 낙엽은 안 돼야죠. 남편 오매 불망 아내가 들어오기를 기다리면서 왜 기다립니까? 딱 기다리는 한 가지거든요. 밥 안 차려주는 거. 이걸 기다리더라고요, 밥을. 그래서 함께 나오겠지만 밥은 서로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노인 부양 생산 활동 인구 대비 보면요. 너무 작은 거 보겠습니다. 자, 우리 노령화 지속돼 그죠? 예. 허리가 킨다 이렇게 하는데 노인 인구 대비 지금 11년, 13년, 15년, 20년, 25년, 30년 되는데 한 30년 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노인 한 명이나 부양할 수 있는 생산활동이 1.8명이 2명이 채 안 됩니다.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그렇죠?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만큼 생산활동 인구가 적으니까요. 그래서 노인은 계속해서 계속해서 늘어나는데 생산할 수 있는 이 여력은 약하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노인들이 자발적으로 은퇴 시점이 계속 늦춰지고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될 거라고 봅니다. 자, 금액을 생활비로 환산했을 때 제일 많은 5억을 잡았을 때 100만 원 쓰면 이렇게 되게 오랫동안 쓸 수 있지만 100만 원 가지고 버틸 수 있는 집이 몇 집이 되겠습니까? 물론 뭐 저 시골로 들어가지고 뭐 진산 밑에 들어가지고 뭐 돈 쓸 거 없다 이렇게 하면 모르겠는데 보통 이제 그 살고 있는 집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거죠. 우리 회장님 지금 살고 있는 집 아주 멋지고 좋은데 은퇴 이후에 그 집 팔고 저 작은 데로 이사 가실 거예요? 아직은 저는 이제 은퇴 이후 애를 네. 결혼시키고 나면 네. 산 쪽으로 네. 위에서 가고 좀
캠핑카로 멋진 거 네. 생각입니다. 캠핑카가 집은 이사를 하실 거고, 예. 예, 이사를 하실 거고, 많은 분들이 이제 대부분이 고가 주택이나 큰 주택을 다 팔고 다 나올 줄 알고 합니다. 실제로. 제가 살고 있는 그 인근 아파트 50평짜리가 참 많거든요. 50평, 40평짜리 참 많은데 거기에 교수들도 많고 좀 잘 사는 사장님도 많습니다. 근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대로 살고 있어요. 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놓고 봤을 때 이제 가끔씩 이 전원주택을 가긴 가는데 거기에서 얻는 매력하고 비교해 봤을 때 그 편리함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팔고 가는 사람도 있지만 만약에 그때 부동산 전문가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현재 시점에 되면 한 20년 가까이 오면 40평짜리, 50평짜리는 매매가 안 될 것이다. 이 대부분 세대들이 다 내놓아가지고 완전히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고를 했던 부동산 전문가들이 참 많았거든요. 완전 뒤집었습니다. 서울에 내놓는 게 없어요. 그 정도로 그런 걸 놓고 볼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경제적 따지면 전부 티코 타고 마티스 타야 되지만 안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렇거든요. 그런 걸 놓고 볼 때 어떻게 보면 섣불리 집을 싸게 내놓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대부분 세대들이 그렇게 경제적인 여건을 생각해서 팔고 싹한 집으로 50평, 40평 살다가 갑자기 25평, 24평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런 걸 놓고 보면 참 특이하다. 해외에서 보고. 근데 일본을 비하면 아니거든요. 일본은 그런 걸 많이 선호하지 않습니다. 원래 처음에 작은 데서 많이 살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이 대부분 세대들이 다 돌아가시면 그 밑에 세대들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의 상황은 부동산 전문가들 예측한 게 많이 아니다라는 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노인 빈곤율 1위가 어느 나라일까요? 대한민국. 대한민국입니다. 좀 오해였습니다. OECD 그죠? 경제 협력 개발 기구에서 어떻게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순위를 따지면 한 10위권은 예전에는 12위도 갖고 이랬지 않습니까? 지금 몇 위인지 모르겠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준비가 이렇게 안 되어 있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이제 복지라는 부분에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지금의 대부분 세대는 좀 나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또 그만큼 또 여력도 되고요. 그 앞선 세대, 대부분의 그 앞선 세대들은 정말 헌신적으로 했거든요. 논이 있고 밭이 있고 해도 집이 있고 해도 그걸 안 팔고 이 자식들한테 고스란히 이렇게 물려주려고 영혼 없고. 그렇죠. 고스란히 물려주려고 하다 보니까 본인이 정작 찌질이 가난하게 살고 또 그걸 보답으로 자녀들이 뭡니까? 그죠? 하면 되는데 의사 변호사가 되고 막 잘 사는데도 불구하고 부양을 안 하고 용돈이라도 꼬박꼬박 정기적으로 넣어주면 되는데 그것도 안 하고 있는 그 현실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꼭 하지 말아야 되는 행동이 뭐냐면 절대 미리 자산을 자녀들한테 배분하지 마라. 이 얘기를 간절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놀아줘, 밥 좀 줘, 헌태 남편. 이렇게 하다 보면 24시 아내는 쏙 터져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왜 이렇게 남편이 아내를 의지하는가?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식사 혼자 차려 먹고 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아내가 그죠? 딸 집에 가서 며칠 있다가 오면 난리 납니다. 제가 아는 분은요, 아들 쪽으로 아내분이 한 달 좀 갔어요. 그랬더니 요양원으로 들어가시는 분이 있어요. 요양을 한 달 끊어가지고 80만 원 내고 거기서 숙식 제공 다 하고 집 멀쩡한 아파트 내두고 요양원으로 들어가는 사람도 봤어요. 그래서 왜 요양원으로 들어갑니까? 돈 아깝게 했더니 아이고 내가 밥을 해먹을 줄 알아야지.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만약에 돈이 여유가 되면 상관없겠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또 그걸 가지고 또 아내하고 막 옥신각신 싸우는 걸 제가 직접 봤습니다. 그런 걸 놓고 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 내가 요리 정도를 하고 밥을 해먹을 수 있을 정도의 여력은 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은퇴 남편을 위한 아내의 식견명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냐? 첫 번째,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이거 제대로 찾아봤습니다. 남편이 점심만큼은 스스로 차려 먹게 하는. 들어보겠습니다. 식사 때 대화를 많이 하고 쉬운 집안일부터 분담시켜요. 전혀 안 하는 집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한 번에 딱 하지 말고 부담스러우니까 하나씩 이렇게 늘려가면 된다 이거죠. 둘이서 종일 얼굴 맞대고 있지 마라. 예. 그래서 나가라 이거죠. 나가라. 어디든 나가려고 해고요. 자, 그 다음에 나갈 데도 없는데 나가려고 하니까 힘들죠, 그죠? 나갈 곳을 만들어야 되겠죠. 네 번째, 편히 자기 위해 부부가 각방을 쓰는 것도 좋다. 저는 이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예, 물론 그죠? 이것도 하시는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남편이 강아지처럼 졸졸 따라다니게 하지 마라. 말씀드린 대로. 그 다음에 남편의 취미생활을 격려하라. 그죠? 이럴 때 뭐 저는 은퇴 이후에 뭐 낚시를 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제 좀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골프를 하거나 좀 격려하면서 해줘야 되는데, 근데 이제 일망 인생에서 너무 자기 인생을 즐겁게 산다고 집안일 안 돌보고 자녀 내팽개치고 혼자 놀러 가는 그 총각대 행세를 그대로 하는 그런 집안의 남편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내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자식들은 남편 맡겨놓고 무조건 바깥을 돌면 안 되겠죠. 자, 근데 은퇴 이후에는 그거를 좀 발로 쓰셔야 된다. 일곱 번째, 2달에 한 번은 오붓하게 여행을 떠나라. 2달에 한 번 정도 오붓하게 뭐 멀리 갈 수도 있고 가까운 데 갈 수도 있고 뭐 할 수 합니다만은 그 여행을 마음 놓게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캠핑카 준비해가지고 갈 수 있으려면 제가 얼마 정도 월 나와야 캠핑카 정도 빌리고 펜션도 마음대로 좀 빌리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마 정도 있으면 월 나올 수 있는 돈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까? 400 그렇죠. 400 정도 선까지는 돼야 될 것 같죠. 만약 되면. 근데 이제 또 뭐 씀씀이가 어떻게 가능할까? 300도 가능할 수도 있고 또 더 아끼면 200도 가능합니다. 가능한 기분이 네, 그 씀씀이 어떻게 하면 되니까 자,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남편이 주 1회라도 밖에서 일하게 하라. 네, 밖에서 일하게 하라. 예, 아내를 억지로 할 수는 없지만 이게 이렇게 만들어 주려면 뭔가 예, 자기만의 어떤 특기를 살려서 직업을 찾아주는 것은 좋을 것 같고요. 아홉 번째, 병이 났을 때 아낌없이 일하고 가라. 아플 때 성함은 정말 오래 가거든요. 그렇죠? 열 번째, 공격은 건물 칭찬하고 또 칭찬하라. 예. 안 그래도 뭔가 쓸쓸하고 갑자기 일이 있다가 없고 출근할 데가 없다 보면 아내가 갱년기 오듯이 남편도 갱년기 비슷하게 겪을 수 있거든요. 심한 아내분들 갱년기 됐거든요. 집을 나가시는 분도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집을 아예 뛰쳐나갔다 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 정도입니까? 했더니 진짜 그 정도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시더니 그만큼 허무함이 찾아오기 때문에 옆에서 조금 싫은 소리 했을 때 그 말이 엄청 크게 충격적으로 와닿는다라는 말을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생각에서 참조를 했고요. 은퇴 이후에 밥은 스스로 해결하라. 그래서 요즘에 붐비는 데가 은퇴 시점에서 요리학원. 그래서 요리학원 자격증 따는 게 목적이 아니라 생활 요리. 그렇지 않습니까? 집에서 반찬 같으면 좀 몇 가지는 할 수 정도는 찌개 정도는 끓일 수 있는 그런 수준. 예. 이런 걸 이야기할 때 참 어깨 힘이 막 들어갑니다. 이거 제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거뭐 제가 하여튼 이걸 전혀 못하시는 분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예, 좀 한번 요즘 유튜브가 너무 잘 돼 있어요. 없는 요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만 가지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할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예,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이 요리를 가지고 와이프랑 좀 싸울 일이 있었으면 많이 싸웠을 거예요. 근데 솔직하게 소통하면서 대화를 했습니다.
요리하는 게 별 재미가 없대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애살 있게 이제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밌고 관심이 없는데 그걸 뭐 노래학원 가서 배워라. 근데 이게 생지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감히 그럼 내가 시간이 되면 하겠다 해서 이제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거를 어떻게 불만을 갖기보다는 내가 그쵸? 또 집안에 그 어떤 상황을 맞춘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그 아내가 해야 되는데 그 남편이 내가 또 바깥 일하고 또 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제가 일이 마치더라고요. 제가 일이 마치.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서로가 또 아내가 뭐 그거 알고 다른 걸 안 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율해 가는 것도 좋은 방법으로 생각합니다. 억지로 시키는 건 제가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은퇴 이후에 살고 싶은 곳은 이랬을 때 가장 1순위가 어딜까요? 은퇴 이후에 살고 싶은 1순위 딱 느낌이 어디일 것 같습니까? 많은 분들이 남자 여자 좀 다르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역을 얘기해요. 지역. 우선 됐습니다. 지역을 따지면 어디를 가고 싶어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에 이 통계자를 보기 전에는 저는 1순위로 지리산이나 그죠? 제주도나 그죠? 바다가 보이는 전경에 거제도나 이게 1순위일 줄 알았습니다. 근데 통계자료는 정말 예외였습니다. 도시 근교에. 예. 제일 많이 사는 인구가 많은 인구가 어디입니까? 서울입니다. 역시 서울이라는 거예요. 이 서울 사람들이 밖을 안 나간다는 거예요. 또 지방을 안 내려온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서울에 형님이 두 분이 살고 계신데 영천에 있다 올라갔거든요. 일산에 살고 계신데 거기 있는 집 팔고 내려오면요. 그분 한 채 거뜬히 살 수 있거든요. 그 중요한 거는 안 내려온다는 사실이에요. 내려올 마음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네. 내가 여기에 그 건물을 하나 끼고 있더라도 내려오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마음이 그런 마음이라고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 울산도 사실 되게 복잡하고 또 잘 발달되어 있지만 한 번씩 저 섬이나 시골로 한번 들어가서 한 이틀, 3일 한번 있어보세요. 막막하면서 이게 며칠 날짜가 언제 가는지 모를 정도로 아주 정확한 그런 상황에 보면 처음에는 너무나 이게 평화롭고 아름다운 그 전경이 느껴지지만 좀 지나고 나니까요. 그런 상황이 되면 내가 여기 뭐 하는지를 모르는 그런 어떤 뭡니까? 이 답답함이 쫙 밀려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와이프한테 얘기했습니다. 저는 별장, 영국에 별장 하나 짓든지 아니면 그냥 펜션 하나 빌려서 여기 가고 여기 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얘기 좀 초였었거든요. 초였기 때문에 웬만하면 적응을 할 줄 알고 그리고 좋아할 줄 알았어요. 저는 들어가서 그냥 이 전원주택 짓고 사고 싶은 마음은 사실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이제 와이프가 좀 많이 선호를 하기 때문에 또 모르겠습니다. 절충해서 좀 해볼지 안 해볼지 모르겠지만 지금 같아서는 아직 그런 마음은 없습니다. 저는 집할 생각이 없거든요. 지금 도시에 있는 집은. 네. 아무튼 중요한 솔직하게 시골에 있는 집, 그죠? 도시에 있는 집하고 하면 땅도 더 넓게 사고 또 어떻게 보면 편하게 지금 많이 지을 수 있는 그 여건도 되고 농사도 짓고 참 좋을 것 같은데 오히려 그게 지나는 경우도 있고 시대 변화에 뒤떨어진 것 같아요. 너무 답답함을 느끼는 경우를 보고 보는데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외로워서 그래요. 한 6개월 그렇게 하는데 6개월 외로워서. 그래서 그걸 잘 적응하는 분은 또 있고 한 번씩 바다를 가서 보십시오. 제가 몇 년 전인가요? 바다가 보이는 펜션을 탁 거제도에 얻어가지고 한 4일을 잡은 것 같습니다. 3일 있다 나왔습니다. 가지도 못하고 도저히 답답해가지고 바다가 너무 좋았으니 이야 하고 왔는데 바로 이틀 3일 계속 같은 바다를 보니까요. 다른 바다를 보고 싶더라고요. 솔직히 다른 바다를 보고 싶었지. 그래서 하루 남은 거 그냥 꼭 그냥 다른 데 갔었어요. 뭘 안 하고 저는 있죠. 그렇죠. 거기서 낚시도 하고 막 이렇게 막 하고 뭔가 막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입니다. 아무튼 잘 생각을 하고 나하고 남이 좋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남이 싫어도 나하고 맞으면 하는 거고요. 남이 좋다고 생각하면 은퇴 후에 펜션 하나 하고 뭐 하고 뭐 하지 않습니까?
그게 나하고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다는 걸 꼭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도시를 크게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리지만 도시에 있는 부동산 너무 섣불리 파시지 마시라 이 말씀. 오히려 촌에 있는 땅이 더 값이 더 떨어진다. 앞으로 인구가 줄어들면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 부산에도 지금 저쪽에 어딥니까? 부산 올라오는 좀 옆쪽이 있지 않습니까? 계속 지금 부동산이나 원룸들이 나오고 있는데 정말 많이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도시의 아직 근교에는 그만큼 떨어지지는 않는데 원룸들이 그런 걸 놓고 볼 때 그런 말씀이죠. 아무튼 은퇴 이후에 창업 선호 업종. 자, 은퇴 시점에 창업을 하려는 사람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진짜 내가 해보고 싶은 거 해보자 하면서 창업을 도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여러분 창업을 은퇴 시점에 하려고 한다.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네. 해야 된다. 자, 이 창업이라는 걸 저는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일막 인생에서 오랫동안 선호하고 준비해온 사람이라면 저는 과감히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은퇴 시점에 퇴직금 받아가지고 뭘 좀 하나 해볼까 하고 그때 1, 2년 만에 덤비드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100도 갈기. 저는 그렇게 해서 성공한 사람 케이스를 100명 중에 한두 명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제가 대학교 창업을 100명 가르치지 않습니다. 공개 자료가 많거든요. 은퇴 시점에서 돈을 퇴직금을 투자했다가 거의 말아먹는 경우가 거의 90%가 가깝습니다. 심지어 98%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공개 자료는 각각 다르지만 그 정도로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도 굳이 하고 싶다면 안정적인 걸 찾아서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안정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창업을 꼭 해야 된다면 가장 안정적인 창업이 뭐냐면 바로 프랜차이즈 업종입니다. 그나마 추천드리고 싶은 게 프랜차이즈 업종인지 저는 좀 쌍수로 말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창업 1순위가 바로 식당하고 카페입니다. 식당 카페 좀 볼만하게 찾으려면 최소한 1억 정도는 잡아야 됩니다. 조그맣게 하면 뭐 7천도 하겠지만 권리금 좀 괜찮은데 하려면 권리금까지 보증금까지 합치면 1억가 택도 없습니다. 울 때 앞에 그 신호등 넣으면 그 권리금, 보증금 말고 권리금만 1억 5천입니다. 그게 목 좋은 데는 2억도 갑니다. 근데 점점 멀어질수록 1억, 8천, 4천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또 보증금 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그마한 거 얕잡아 보시지 마십시오. 거기 다 1억, 2억씩 그리고 자, 그래서 근데 절대 저는 창업은 좀 반대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엄청 창업해가지고 성공한 케이스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도 굳이 하고 싶다면 일막 인생을 살면서 준비를 하라 이거예요. 전국을 다니면서 맛집을 찾아다니면서 나하고 코드 맞는 업종을 찾으시고 레시피를 완전히 연구하셔야 돼요. 왜 연구를 해야 되냐? 여러분 잘 보십시오. 꿀대 앞이든 모든 도심에서 식당이 잘 된다. 5년을 넘어가는 식당이 없습니다. 유지를 하되 그게 계속 잘 되지는 않거든요. 근데 계속 잘 되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단골을 만들어야 돼요. 단골을 어떻게 만들죠? 사람 입맛은 변하는데 바로 어떻게 되냐면 계속해서 음식을 반찬을 개발해야 돼요. 지금 그 잘 되고 있는 프랜차이즈 중에 하나를 제가 꼽으라면요, 본죽이거든요. 본죽. 김철호 대표인데 그분이 사업하는 거다 많이 했습니다. 매일 마지막으로 집 담보 잡히고 한 개 바로 본죽입니다. 다 망하고 하는 쪽도 다 망했습니다. 입에 단내가 날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아내하고 마지막 상향이에요. 여보, 이제 우리 집 남은 이 집이 이제 끝이야. 당신 지금까지 10번이 더 망했지만 그래도 꼭 하고 싶다면 마지막으로 한번 해봐 하면서 아내분이 그 집을 담보로 해서 줄여서
전세를 가고 그걸 담보를 해가지고 사업을 했던 축지. 많은 사람들이 축지 그러면 한자 음식이라서 창업을 건네도 아무나 안 하려고 해요. 지금 축지가